제가 인도에 가서 스모그 안개 때문에 목이 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 인도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갔다 와서 지금 저는 인솔자니까 갔을 때는 버텨요. 근데 갔다 와서 지금 이제 조금 인도가 아무튼 공해가 굉장히 심해요. 안 가보신 분은 무슨 저개발 국가에 공해가 심한가요? 이러는데 무지하게 심합니다. 무지하게. 예. 예. 그게 이제 못 사는 나라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또 겨울에는 공기가 잘 안 통해요. 걔네가. 우리는 산이 많고 이래서 공기가 자꾸 순환하도록 되어 있고 걔네는 평야이기 때문에 특히 델리 쪽 같은 데는 히말라야에 막혀가지고 밑에서부터 오염물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히말라야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누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는 공해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는데 그래도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아우, 제가 인도에서 모살님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안 보여요? 딱 이렇게. 이거 뭐 사노라고 자식 잘 된다고 누가 근데 인도에 산호가 있나 뭐 모르겠어요. 인도는 막 더 가짜가 많아서.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4번이 안 들어가요. 4번이 안 들어가고 3번을 하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이렇게 그치? 오늘 아침에 제가 인도 지금 저랑 가신 분들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침 3, 4시에 일어나가지고 평균적으로 저녁 한 9시쯤 끝났어요. 하루 일정이. 저랑 인도를 가면 다른 분들이랑 가시는 것보다 1.5배 힘듭니다. 1.5배 힘들고요. 그리고 만족도는 한 2배 정도 높아요. 만족도는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이제 다 샅샅이 다니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인도 가기 전부터 힘들다 가기 싫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진짜 가기 싫습니다. 진짜 가기 싫습니다. 인도 가기 힘들어요. 막상 해보면 참 힘들어.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으나 그래도 우리는 또 프로잖아. 그래서 가면 또 죽는지 모르고 합니다. 그게 프로예요. 하기 싫다 그래서 무성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최대한 더 보여드리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이해를 하고 신심 있게 따라오시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인도를 저랑 같이 갈 정도 한번 가보신 분은 아마 남미나 아프리카 빼고 다 갈 수 있을걸?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도 가시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족스러워 하세요. 그게 성지순례의 맛이 아닌가 싶어요. 성지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203년에 불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불교가 사라진 지 800년이 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려의 왕궁터보다 더 오래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벽돌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에 의미 부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막 끌어올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내가 돈 쓰면서 왜 개고생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인도예요. 그래서 신심이 부족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구경으로 따라오신 분은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환희로워 하세요. 환희로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이 가피가 있다면 다 복가품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도 힘들지만 연세 드신 어른들이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도 야, 이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북한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얼마나 제가 인도에서 골았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월정사에서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눈을 뜨기 전에 제가 문 열어놓고 자거든요. 월정사에서. 겨울에 제가 문을 열어놓고 자요. 저는 그거는 이제 원래 제 성격하고 관련돼요. 저는 바닥은 따뜻하고 위에는 이렇게 찬바람이 샥샥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게 수승화강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몸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열 많은 사람들이 좀 덜 답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이 안 깼는데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인도인데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불지? 인도 따뜻한데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불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깨니까 월정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눈 오기를 진짜 또 바랬어요. 이게 눈 오는 풍경 보기가 참 요즘 쉽지 않거든. 그래서 더 많이 오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많이 안 와서 조금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원재 스님 아까 오셔서 법문해 주셨는데 원재 스님하고 아마 저하고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선불교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직접 이제 선을 지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가 아니고 뭐 확실한 거예요. 저는 제 박사 논문 8개 중에서 4개가 선과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선과 관련된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절 겁니다. 그건 뭐 그냥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딴지를 걸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불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선불교랑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기도가 쇠퇴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선문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조계종의 종풍을 날려야 된다. 그리고 윗바사나나 뭐 남방불교, 티베트 불교, 그거 다 쓰레기.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내가 좀 웃기거든. 왜? 그게 됐으면 지그들이 그렇게 살겠냐?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티베트 불교나 남방 불교를 미국에서 많이 연구했어요. 서구에서. 그리고 낸 결론은 뇌과학이죠. 저걸로는 안 돼요가 그들이 낸 답이에요. 그들이 낸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하시는 말씀들이 뭐가 있냐면 해봤냐를 얘기하거든. 야, 해봤냐 진짜 그 무식한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네가 다른 음식 다 먹어봤냐? 그거 진짜 쓸데없는 얘기거든.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고 맛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맛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인 몇 가지를 보면, 그걸 이제 의상대사, 그 의상전교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국통에 든 음식을, 찜통에 든 음식을 다 먹어볼 필요는 없다. 국물 한 숟가락만 먹어보면 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들이 사는 거를 보면 돼.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과거를 알고 싶다면 네가 현재 받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네가 현재 짓는 것을 봐라. 그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을 따라갈 필요성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가 사실은 훨씬 더 매력적인 불교예요. 그리고 선불교가 유행할 때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티벳은 세계 최강을 찍은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몰라 뭐 1억 년 전에 공룡 시절에는 거기가 좋았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인류가 산 이후로 거기가 세계 최강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식이 올바르다면 왜 그들은 안 됐을까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수행법을 다 해보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죠. 남방불교나 이런 데 보면 교리랑 관련해서는 스리랑카를 가는데 스리랑카 지금 IMF 맞았죠. 경제 위기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수행과 관련해서는 미얀마거든요. 그 군부 독재 때문에 지금 싸움 났죠 또. 그 내전 뭐 이래가지고 미얀마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요즘 일부 지역은 지금 차단됐어요. 관광객이 차단될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엉간한 문제가 벌어져도 절대 관광객은 손을 안 댄다는 게 불문율이에요. 왜? 관광객 한 명만 손대잖아요. 싹 안 들어와요. 그럼 못 사는 나라들은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광객이 아직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런 거는 잘 압니다. 네가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기본 베이스가 쏘댕기기잖아. 어디 다니고 이런 거 전문입니다. 아유 참. 그런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환율 올라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 전 세계 모든 여행은 달러로 결제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선불교를 세우고 이거는 뭐 하남 노스님부터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진울 스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육조단경, 금강경 뭐 이런 얘기는 역대 조사들이 계속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해능 스님까지 가는 거고, 오조 홍인 스님, 해능 스님. 그래서 지금 조계종이 선불교를 표방하는데 그 선종의 종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금강경이 널리 유포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작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멩이 하나가 연못에 파장을 일으키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뿌듯합니다. 뭐가 뿌듯하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금강경 기도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 전에는 뭐 광명진언을 한다는 둥, 뭘 한다는 둥 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강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금강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제가 한 뒤로 사람들이 금강저가 뭔지를 알아요. 자, 뿌듯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에 복가품이 있다면 나는 그 정도는 한 것 같다.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인도를 가서 그렇게 신심 있게 다니신 분들에게도 반드시 복가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불무영업, 부처님은 영업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도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진기한 일들이 있었는데, 진기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안 해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분명한 건 제가 코로나 전에 훨씬 전에 인도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갈 때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인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20명 이상 되는 분들을 인솔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아마 122명인가 뭐 그랬어요. 121명? 122명? 그리고 우리 부대 인원이 한 23명 정도 됐어요.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보통 한 145명, 140, 그 정도가 다녔어요. 그 정도가 다녔는데, 자본주의에는 확실히 쪽수가 깡패. 뭐든지 돼요. 그 전에는 이게 인원이 적을 때는 어떤 게 장점이냐면, 화장실이나 밥 먹고 빨리빨리 이동하기가 좋아요. 한국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제일 이제 시간을 많이 끄는 게 중국은 화장실이고요. 중국은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여성분들이 줄 서가지고 쫙 하거든. 인도는 화장실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서 동시에 싸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인도는 고생을 해도 다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영역 표시를 해놓고 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거기를 한 번 더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싼 거 잘 있나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걸 원하십니다. 나중에는 화장실 들어가서 지저분한 데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막 줄 서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 방에 그냥 시원하게 한 방에 끝내면 이게 참 그렇죠. 깔끔해요. 깔끔해요. 비료 한번 딱 주고 오는 거지. 그렇게. 그런데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시간을 끄는 데가 어디냐면 양치질이에요. 진짜 그래.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사실 한국 분들이 양치질 하는 걸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유럽은 화장실에서 양치질 하는 게 개인의 그런 것들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는 거잖아.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극혐합니다, 걔네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이고, 양치질 하시는 그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 좋은 점은, 뭐든지 돼. 잠긴 것을 열고, 맺힌 것을 풀고, 못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고, 시간을 연장하고,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 매직! 이러면서, 재밌어요. 앞으로 몇 년이나 그렇게 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예전에 중국을 할 때도 그게 됐었어요, 중국이. 지금은 한 개도 안 됩니다. 언제부터 안 되냐면, CCTV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그거 조금 몇 푼 먹으려고 따주다가, 직장이 날아갑니다. 직장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알리바바지. 열려라 참깨.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데, 나란다 대학이라고 아세요? 인도에 4대 사원이 있어요. 나란다사, 그 다음에 비크라마실라 사원, 그 다음에 오란다푸티 사원, 그 다음에 금강보자사. 금강보자사가 마하보디데탑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란다사는 유적만 있어요. 유적만, 즉 터만 있어요. 일부가 발굴됐고 다 발굴도 못했어요. 아직 유적이 굉장히 커요. 한때 승려가 10,000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좀 놀래 봅니다. 10,000명이 수평으로 살면요, 공간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나요. 그리고 인도는 가보시면 개인주의 문화라 1인실 아니면 2인실이에요. 방이.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라 막 떼거리로 해가지고 막 폭에서 넣거든요. 그래서 하남노 스님이 상원사에서 선풍을 일으킬 때, 그때 수자들이 칼잠 잔다 그랬어요.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도 배우고 싶어서. 저는 그런 열정을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깨달았느냐?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살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냅둬. 나서지 말고 가만히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나란다사에 가면 현장 스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현장 스님 이야기 참 좋아하거든. 나란다에 그때 굉장히 잘 나가던 스님이 계셨어요. 신라바드라라고 하는 개현 스님이에요. 개현 스님. 개현 스님이 108세가 됐고 또 살기도 또 오래 살아요. 아이고 참. 108세면 치매지. 그래서 명상을 해서 열반에 들려고 했대요.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하남노 스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시간을 물어보시고 내가 오늘 가겠다 이렇게 해서 깊은 명상에 들 수 있는 사람은 명상 상태에서 의식을 굉장히 낮춰요. 낮춰. 그리고 그것을 의지로다가 끊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전등록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아까 그 원재 스님도 전등록 얘기하던데 경덕전등록이라고 도원이라고 한 북송시대의 사람이 편집한 글이에요. 거기 보면 그 얘기 있어요. 어떤 뒷방 노스님이 몸이 피곤한 거야. 나이를 먹고 이러면 여러분도 그거 아시잖아. 그죠? 탑골공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보니까 바라는 게 뭡니까? 이랬더니 그냥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무료급식 이런 거 받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분들 전 보면서도 좀 슬펐어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어른들이 좀 더 행복하고 재밌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보자가 제 모토예요. 제 모토. 그리고 어른들이 절대 안 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잘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는 게 재밌는 거예요. 다 내 뜻대로만 하는 게 절대 재미가 아닙니다.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야 투지가 살아나. 그래서 개연 스님이 열반을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명상을 딱 드는데 불보살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진짜 그런 기록을 보면서 이게 맞나? 나 읽으면서도 이게 되는 얘기인가? 뭔 도대체 이런 얘기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네 제자가 중국에서 출발했으니 열반에 들지 말고 제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르쳐라요. 그게 현장 스님이에요. 그게 현장 스님. 그때 시자가 자기 조카가 시자를 살고 있었대. 옆에서 이제 모시는 사람, 자기 조카가. 그래서 하도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그 조카한테 얘기를 했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제 이렇게. 마치 제가 꿈속에서 인도인데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부노?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희한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현장 스님이 그 나란다까지 옵니다. 왔을 때 그 개연 스님이 네가 가가를 합니다. 네가 가가? 개연 스님이 경상도 사람이었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조카한테 내가 그때 열반에 들려고 할 때 어떤 이적을 만났고 그때 너한테 얘기했었던 게 기억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또 기억나니 하는 거 보니까 서울 사람.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기억납니다. 그때가 며칠이었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겠냐? 이러니까 대충 이렇게 날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한테 스님이 언제 출발했습니까?
중국에서 언제 출발했어? 그랬더니 그 날이 맞대. 와, 나 이런 얘기를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정도로 의상대사가 지엄 스님 문화로 갈 때도 그랬거든요. 꿈에 큰 나무가 이 해동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국까지 적현신주라고 나오는데 그건 중국입니다. 중국을 덮드래. 오동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자라서 덮어. 그런데 그 위에를 보니까 지엄 스님이 꿈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봉황이 있더래. 봉황은 원래 오동나무에만 앉아.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누가 귀한 사람이 올려는갑다. 그래서 마당을 쓸고 있는데 의상 스님이 들어왔대. 참 이게 진짜 수행자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오면 왜 왔노? 뭐 이런 거. 그 정도 포스는 있어야 돼. 이게. 근데 현장 스님 이야기를 보면 저는 그 얘기 참 좋아하거든요. 서유기 아시잖아요. 그 현장 스님 이야기거든요. 현장 스님 이야기를 이렇게 각색한 거예요. 소설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창국왕 국문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내년 한 5월 정도에 실크로드를 갈 건데 거기 가면 그 실크로드를 기다리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진짜 뭐 얼마 갈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거기는 코스도 좋고 이야기도 스토리도 많아. 하는데 거기를 제가 옛날에도 가봤거든요. 가면서 막 이렇게 몸에 소름이 돋아. 이게 이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그냥 흙돔이야. 사막에 있는 흙돔이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전율이 느껴지면서 그 시계로 약간 돌아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문화재 아는 사람이 특권 중에 하나예요. 마치 눈앞에 길을 보고 있지만 내비는 다른 얘기를 하듯이, 또 다른 메타버스지. 내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남자에게 참 좋은데 뭘로 말을 못하겠어. 근데 그거는 공부한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항룡사에 가잖아. 그러면 3D로 탑이 올라와요. 항룡사 구층탑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옛날에 딱 손을 대면 마치 그 무슨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싹 바뀌어.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게 해줄 수 있으면 진짜 감동적이거든. 그래서 그건 이제 두 가지를 알면 돼요. 스토리를 굉장히 잘 알고 문화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스토리만 알아도 건축이 안 바뀌어 보여. 그냥 머리로만 들어와. 근데 문화를 알면 예를 들어서 오죽헌에 갔어. 그리고 율곡 얘기를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여기서 율곡이 여기서 잉태됐단다. 그리고 거기서 잉태되는 날 용꿈을 꿨대. 뭐 이런 거. 이게 머릿속에 돌 것 같지 않아? 그런 게 돼. 재밌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율곡 아버지가 이원수거든요. 이원수하고 신사임당이 얼레리 꼴레리 이랬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재밌어. 거기 설명이 뭐라고 쓰였냐면, 저도 가보고 오죽헌에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애 날 때 꿈에 용꿈을 꿔서 몽룡이라고 그랬대. 율곡의 아명이 몽룡이에요. 꿈룡. 꿈에 용을 봤다 그래서 몽룡이거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잉태되는 날 꿈을 꿨는데 용꿈을 꿨어요. 그 포스가 남다른 거지. 제가 율곡 갖고 학회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알거든요. 제가 성대 또 다녔잖아. 성대 오래 다녔잖아. 그래서 그 국문태 이야기를 보면, 신심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현장 스님을 처음 본 순간, 현장 스님은 20대 말에 벌써 중국에 스승이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
현장 스님은 사기 캐릭터입니다.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체력이 좋아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외국에 나가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얼굴인지는 모르겠는데 얼굴로 먹어 들어가요. 마치 자연 스님처럼 얼굴로 먹어 들어가요. 그리고 얼굴에 그 윤기가 빠지기 전에, 식상하기 전에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 언어가 터져요. 그 며칠 만에 언어가 터져. 이거 진짜 사기 캐릭터야. 그렇게 해서 진짜 그지같이 출발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장 스님이 머리는 좋은데 사람이 조금 너무 약간 순진해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열심히 인도 간다고 이렇게, 중국에는 선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인도 가서 배워야지 이렇게 해서 엄청 준비하거든. 그게 정토사 스님이거든. 자기 형도 스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실크로드 출발하자마자 사기를 당해가지고 싹 털려요. 진짜. 어휴, 내가 그런 거 읽을 때 얼마나 고소했는지 뉴턴이 옛날에 그 주식하다가 날린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인간의 미친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다. 결국 그렇게 했거든요, 뉴턴이 그렇게 머리가 좋았는데 주식해서 다 날렸잖아. 에라이씨. 답이 안 나온대, 답이. 답이 안 나온대.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렇게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여럿 있어요. 낚입니다. 이게 인도 사람이 또 거짓말 진짜 잘하거든. 현장 스님 또 그래요? 또 이러면서 또 솔깃하고 당신이 들은 대로 적었는데 잘 아무가 안 맞아.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야. 그 당시에.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사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제 지금 눈으로 보니까 낚였구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9.11 테러, 뭐 음모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낚이는 거야. 되게 재밌어. 진짜 많이 낚이기도 해. 그런데 견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상 원력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미 개털 다 털리고 그 국문태한테 가는데, 국문태는 고창국의 왕이었는데 조그만 오아시스 국가예요. 별거는 없어. 그렇지만 왕이야. 그런데 왕인데도 지나가는 수행자를 딱 봤는데 뭔가 남달라 보인대. 그지 같은데도 포스가 남달라.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 부처님 출가하셨을 때도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별 볼 일 없을 때, 이제 막 수행 생활을 시작했을 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멀리서 보고 당신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내 밑에 와서 재상급 지위를 줄 테니까 일해보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 토한 것을 먹는 사람은 없다. 내가 토하고 다시 먹는 사람은 없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작아도 왕위를 계승받을 상황에 있었는데 그걸 내가 버리고 왔는데 여기서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어?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깨달음을 얻으면 꼭 나에게 와서 가르침을 달라. 저는 빈비사라 왕도 무지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무지하게 멋있다고. 그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안 굽혀. 그렇지만 돈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인생은 무상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놓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쓰고 가는 것만이 내 거고, 못 쓰는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어서 못 쓰나, 안 써서 못 쓰나, 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비밀번호 잃어버린 비트코인 한 1000개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 있는데 내가 까먹은 거지. 잘 생각하면 기억할 수 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쓴 게 내 거고.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조금 안 좋은 게 연금이나 이런 게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서 미국은 주식에 대부분 넣거든요. 돈을.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넣으면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을 해.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좀씩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배당을 줘요. 배당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연금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을 넣으면 주식이 지평선이죠. 이렇게 쭉 가죠. 이게 뭔가 싶기로 가죠. 그래서 주식에도 못 넣고 적금을 넣자니 그거 먹어서 도대체 누구 코에 묻히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집 한 칸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쓰지를 못하겠는 거야.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불안한 거지. 그거 이제 조금씩 꽃감 빼먹듯이 깨 빼먹어갖고 너무 그러다가 냉기고 가면 자식이 고맙지. 우리 아버지예요. 이러면서 또 하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 쓸 수 있는 구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그리고 쓴 것만 내 거예요. 결국은 못 쓰고 놓고 가는 거는 슬픈 거예요. 슬픈 거.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창구간 국문태가 현장 스님을 딱 봤을 때 너무, 그래서 말을 좀 했는데 사람이 배울 게 있어. 배울 게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남으면 안 되겠어요? 남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권유한 게 뭐냐면, 내 여동생이 있는데 결혼하면 어때? 를 시전합니다. 그랬더니 현장 스님이 안 해요. 이렇게. 왕 동생 치고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재밌어. 그렇게 해서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문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그러니까는 구속시켜 버리겠다. 너가 못 가게 잡아버리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왕이 명을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감옥에 넣고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좋은 집에 가택연금 시켜버리는 거지. 호텔 같은데 그냥 가둬버리는 거야. 못 나오게 이러면 끝이잖아. 그렇게 하니까 현장 스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굶어 죽겠다 이러면서 단식을 해요. 그래서 국문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한 열흘 굶다 말겠지. 그런데 계속 굶으면서 이러다 사람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 사람이 죽을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랑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후원해 주겠다. 대신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인도에 가서 깨달음을 얻어서 올 것이다. 그때 나에게 꼭 법을 설해달라.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내가 다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까 3개월 동안 나에게 가르침을 달라. 딱 이렇게. 그 고창 고성에 가면 지금도 설법했던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경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이 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법을 설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국문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대. 그걸 밟고 올라가도록. 진짜 신심 있지. 진짜 신심 있지. 그런데 막판에 스토리는 굉장히 슬프게 나옵니다. 슬프게 나옵니다. 그때 국문태가 붙여준 사람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진짜예요, 진짜. 다 실존 인물이에요. 오공, 오능, 오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팔개가 그러니까 손 오공이잖아. 저 팔개가 저 오능이에요. 사오정, 오자 돌림이 깨달을 오자 돌림이에요. 그 다음에 오해 이렇게 4명을 붙여줬고 모든 나라에 당신이 아는 모든 나라에 친서를 써줬어. 통과할 수 있도록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오아시스 국가 그리고 돈이나 이런 재산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왜? 그 친서만 주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선물을 하나 깔고 뭔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주면 통과가 되는 거야. 그쪽에서도 약간 대접을 딱 받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줘요. 그런데 현장 스님이 그래서 인도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오는 게 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현장 스님 기록에 보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고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는 게 아니고 파미르고원을 건너고 이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땅에서 자고 싶어서 파고 팠는데 얼음밖에 없어서 얼음 위에서 결국 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얼음층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히말라야니까 그걸 누비 옷을 입고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 결국 나중에 이걸 왕복을 했기 때문에 냉병 걸려서 나중에 현장 스님이 이렇게 발작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지. 내가 그때 있었으면 핫팩 드렸을 텐데. 안타깝지. 핫팩 있으면 되는데. 아유, 참. 그래서 그렇게 건너서 올 때는 너무 힘들어서 육로도 안 오고 싶었어요. 육로로 안 오고 싶었어. 근데 고창구간 국문태하고 약속 때문에 육로로 옵니다. 그 고창고성에 가서 그 설법 자리가 있거든, 지금.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거든. 거기를 가서 이렇게 딱 쓰다듬으면 그 국문태랑 현장 스님을 만나는 것 같아. 내가 그런 착각에 빠진다고. 옛날에 이 자리가 그 자리였는데 여기서 아마 국문태가 엎드려서 누웠을 거야. 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 그런데 현장 스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걸어와요. 그때는 해상 실크로드가 열렸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다시 왔을 때 국문태는 이미 절단이 났어요. 당나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참 그걸 보면서 나중에 손오공이 거기까지 살아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는 더 이상 당나라까지는 가지 않겠다. 난 내 고향에 남겠다. 뭐 이러면서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 얘기를. 그렇게 슬픈데 그런 진실한 사람이 복가품을 못 받으면 누가 복가품을 받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 끝이 안 좋을지는 몰라도 그 진실함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까지 좋으면 더 좋겠지. 하지만 내가 진실하게 누군가에게 대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행복했다고 생각해요.